빠숑이 만난 사람들. 네, 오늘도 제가 1년 동안 가장 많이 좀 어떻게 보면 방송을 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가장 좋아해 주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11월 18일 날 이제 공개 방송을 하면서 특강을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 못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방송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달랑 2명이니까 괜찮죠? 그래서 대신 특강 같은 경우는 한 20분 정도 하는데 저희 오늘은 길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강보다 5배 정도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요 설명이 필요 없죠. 제가 이제 살짝 걱정이 되는 게 이분이 좀 너무 바쁘시고요, 너무 유명해지셔갖고 내년에 소장님 좀 나와주세요 그러면 제가요? 왜요? 그럴까봐 좀 만큼 올해 정말 잘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매스컴에 지금 거의 종횡무진하고 계시는 투미부동산 대표님, 김재경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이렇게 또 빠숑의 세상 답사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나와주실 거죠? 아유, 그럼요. 불러만 제가 이따 주신다면. 각서 받을 거야. 알겠습니다. 네네. 올해 정말 바쁘셨죠? 네, 아무래도 지금 오늘 준비한 주제 자체가 딱 빠숑님이랑 만나려고 보다 보니까 네. 연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딱 작년에도 우리가 2020년도 경기 전망했었던 것도 떠오르기도 하고 2021년도 경기 전망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도 일단 1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2부 타이틀이 뭐냐면 2021년도 대재개발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맨날 전망만 하면 뭐예요? 그쵸. 그러니까 말씀해 주셔야지. 야, 이런 짜임새 있는 구성. 네. 네, 그런데 이미 2020년도 자체에도 재개발에 주목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금 2부 여러분들이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세금 규제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부동산 투자처들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재개발하면 좀 복잡하고 어렵다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 솔직히 맞거든요. 복잡하고 어려운 거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끔 이제 세금 모든 규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재개발 전문가분들을 찾다 보니까 사실 유명한 분들이 몇 명 없잖아요. 저는 김재우 회장밖에 말고 모릅니다. 부동산 강영훈 대표님도 유명하시고, 예, 그분은 이미 이제 뭐랄까요? 이 재개발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그쵸. 플랫폼을 운영하시는 대기업 CEO 같으세요. 맞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신데, 너무나 밥사라. 네. 그래서 재개발 관련해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네. 좀 아무래도 재개발을 좀 쉽게 풀 수 있는 분들을 다른 매체에서도 찾다 보니 여기저기 불려당한 것 같습니다. 예, 불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고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 찾는 분들이 많았지 않을까 싶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번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게 재건축 대상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았고, 소위 말하면 또 상품으로서의 풍선 효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사람들은 또 신규 아파트를 갖고 싶기도 하고 또 투자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대안이 기존에 있는 신규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재건축은 너무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아마 재개발로 이렇게 몰리지 않았을까. 재건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입지가 좋은 데잖아요. 맞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또 입지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또 그쪽에서는 좀 규제를 덜하면서 오히려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공재개발 이런 식으로 또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번 정책과의 기조하고도 맞는 것 같아서 정말 2년 동안 빠숑의 산도께서 나오셔서 많은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일을 하셨다.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더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시고요. 네. 그래서 그럼 첫 번째 시간은 2021년 부동산 경기 전망을 할 텐데, 일단 2부도 중요하겠지만 2부 꼭 들어주실 것 같고요. 1부는 일단은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좀 하나씩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경기 전망 관련해 가지고는 제일 1인자분이 옆에 계시니까 제가 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조금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자고요. 부동산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부활모십니다. 네, 그럼 제가 설명한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021년도 경기 전망 관련해서는 제가 빠숑님이랑 2020년도 경기 전망도 그때 하면서 정말 길게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오히려 내용을 많이 줄였어요. 2021년도는 사실 우리가 올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야, 떨어질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초반부터 세네요.
그렇죠. 떨어질 이유가 없답니다. 네. 부동산 전문가님들마다 중요하게 보는 타이틀들이 있어요. 뭐 네. 공급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학군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인구라든지 각 중요 포인트들 교통, 뭐 학군,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호재들 이런데 저는 다른 것들은 다 배제하고도 딱 두 가지만 보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 타이틀은 대체 투자처 부족이고요. 두 번째 타이틀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예요.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저는 어떻게 올라가는지, 어디가 올라가는지, 그러면 그 방향성과 폭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사실 큰 틀에서는 알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대체 투자처 부족인데요. 기본적으로 금리가 너무 낮아요. 무엇보다 예치했을 때 금리가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금 금리 한 몇 퍼센트 정도까지 떨어졌는지 아시나요? 이자 붙은 걸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우리가 예금이나 적금 막 이렇게 보면 은행 앞에 보면 막 3%, 2% 써 있는 부분들 보면 대부분 다 적금이고요. 그것도 이제 금액 사항이 있어. 그쵸. 얼마까지만이야. 얼마까지만이고 예. 우리가 적금과 예금의 실질적인 금리 차이는 시청자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예금 금리가 지금 1%대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1억을 놓으면은 1년 동안에 뭐 100만 원. 100만 원. 근데 거기서 또 그거 이자 소득세. 20% 뜨잖아요. 네. 그럼 몇십만 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내 전체 금융자산 중에서 예금이나 적금으로 묶어놓은 비율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은가. 대부분 뭐 많아야 20-30% 정도로만 묶여져 있어요. 그렇죠. 아예 없으신 분들도 있고요. 대부분 현금성 자산들은 수시 입출금식 통장으로 있다라는 건데 수시 입출금식 통장 금리는 0.1% 정도밖에 안 돼요. 사람들이 일단은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은행에 넣어놓는 거는 답이 아니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고요. 네. 그래서 뭔가 투자를 하려고 했었을 때 뭐 마땅한 투자처도 없다라는 것이죠. 최근 올해 제일 핫했던 상품이 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주식도 정말 좋은 상품 중 하나고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기승전 치킨이란 말도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치킨집 차리고 자영업하고 하는데 지금은 퇴직하고도 놀려고 하기보다는 네. 뭔가 또 노동을 하려고 하고 약간 좀 이윤을 창출하고 이런 쪽으로들 많이 생각하는데 지금은 자영업 하겠다는 사람들 없잖아요. 너무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도 요즘 뭐 정말 핫하고 주식도 많이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주식 자체도 내가 노후 은퇴 자금이라고 생각해 보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좀 넣어놓기도 괜찮지만 내 모든 전 재산을 다 주식에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막 불안하기도 하고. 주식은 예를 들어 재테크지 그걸로 평생 뭐 이것으로 돈을 벌어서 내가 평생 수익을 삼겠다 생활비 사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투자하면서도 불안해. 그렇죠. 예. 안전한 실물 자산으로 보려고 하니까 대표적인 게 결국 부동산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고민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다주택자가 아니에요. 다주택자들도 물론 고민이 많죠. 세금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내가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될지. 현 시점에서 제일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현금이 통장에 5억 꽂혀 있고 10억 꽂혀 있고 이런 분들이 제일 고민이 많아요. 금리가 일단 워낙 낮은데 이 돈 가지고 갈 데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현금을 그냥 10억 그대로 가지고 있자라니 현 정부의 정책이 맞고 그르고를 다 떠나서 일단 적어도 돈을 많이 푸는 거는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10억의 가치가 온전하게 지켜지기를 바란다가 근본적인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기준금리 추이인데 우리 전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만 하더라도 금리가 사실 되게 높았었어요. 제일 높았을 때 5%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던 기억 나는 게 8.5%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것도 저는 대출 해주셔서 감사했었어요. 8% 금리라고 하면 이거 사채야라고 사채. 물어보는 금리인데 그렇게 금리가 높아도 사람들이 다들 대출을 했었었는데 네. 지금은 기준금리만 0.5% 신용대출 금리도 2%대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이제 옛날보다 이제 자꾸 대출 안 해줘서 안 해주려고 그랬지 선진국에서나 봤던 그런 금리 그쵸.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정부 예산인데 이게 2021년도 정부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원안 대비해서 2.2조가 늘어난 수치인데 558조 원.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가. 뭐 180조, 200조 이럴 때까지 기억이 나는데 상병조 넘어간다부터는 이게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서 제가 표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네. 우리 연도별 국가 예산 규모인데 558조라는 이야기 했었지만 사실 500조를 처음으로 돌파한 게 작년이었었어요. 2020년도에 500조를 돌파했었고 슈퍼 예산 이런 얘기가 그쵸. 나왔어요. 예. 근데 그 슈퍼 예산에
지금 50조가 더 붙어 나간 게 올해 예산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참 재미있는 표예요. 2009년도만 하더라도 200조 초반이었다라는 것이죠. 확 점프를 한번 했죠. 2010년도 때 글로벌 금융위기 있으면서 워낙 경기가 안 좋았다 보니까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경기를 살려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정책 기조였었는데 그쵸. 그때 당시 야당에서 비판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죠. 네. 세금 가지고 생색내냐라고 했지만 그때 야당이 지금 여당이죠. 그쵸. 근데 이제 집권 여당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결국 쫙 이렇게 올라가서 기하급수적으로. 야 2009년도만 하더라도 200조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배 이상이 뛰었다. 추가 경정 예산 우리 추경이라고 하잖아요. 네. 2020년도 추경이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이게 추경이 30조 뭐 이런 식의 단위가 나오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빠숑님은 혹시 보신 적 있는 것 같은가요? 저는 이제 200조, 300조 넘은 다음부터는 이게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돈을 찍어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소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단계부터는 쓰는 데 집중하시는 것도 보면서 이게 좀 저는 오히려 그만큼 벌고 있나 우리가 그런 포인트가 있어서 쓰는 쪽은 제가 신경을 별로 안 썼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추경이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알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추경이 보통 많아봤자 한 번, 두 번이고 세 번까지 있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4차까지 나온 건 이건 처음이에요. 맞아요. 사상 처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표현은 미국에서는 쓰는 것 같고 뭐 아베노믹스 살개의 화살 하면서 일본에서나 하는 것 같지만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자체도 우리 통화량이라는 게 엄청나게 풀려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M2라고 하잖아요. 네. 이 부분만 하더라도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676조였는데 지금 2020년도 10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통계 집계되는 게 3152조입니다. 거의 이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366%나 올라갔단 거예요. 물론 경제 체급이 높아지면 당연히 통화량도 늘어나는 건 정상이에요. 그런데 돈의 가치가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구나라는 걸 체감을 한다는 것이고 지금의 10억의 가치와 10년 전의 10억의 가치가 동일한가요? 2000년대만 하더라도 10억이면 부자의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 김정은과 송혜교가 했던 멘트 시절이 10억이 기준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파트 한 채가 그게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노원구 상기 뉴턴 상기 4구역 네. 33평형 가격도 10억이고요. 상계주공 8단지 포레너 노원이 13억 6천에 33평 보류지 낙찰이 되면서 야 이거 노원구도 이제 14억 시대 여는구나. 20평대가 10억 시대가 될 것 같아요. 당장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마용성의 신축 아파트 10억이면 충분히 샀거든요. 그러니까 10억 될 때마다 신문이 나왔으니까 그쵸. 10억 시대다 그러면서 우리 마포구도 네. 성동구도 10억 클럽이다 막 이런 얘기 했었었는데 지금 20평대가 10억이잖아요. 그렇죠. 강남구는 물론이고 노원구에 있는 새 아파트도 못 사요. 5억 가지고 또 대출이 40% 그쵸. 미만 나오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네. 왜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부동산에 열광한다라는 게 선택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10억이라는 돈을 주식에다 다 넣어놓을 수는 없고 그러면 내가 이 1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부동산을 해가지고 떼돈 벌려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내 현금성 자산 그 우리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만이라도 가도 괜찮다라는 부분입니다. 단정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소비자 동향지수라고도 하는데 이게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를 해요. 근데 경기 전망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 이하면 아무래도 부정 문당이 훨씬 더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쭉 보면 사실 대통령이 취임하고도 반짝 우리 100을 넘어간 적이 있었다가 쭉 100 이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6개월 뒤에 대한민국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부정문당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반문하죠. 아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비정상이다 라고 말하는데 주택가격 전망 CSI를 보게 되면 100 이상에서 놀고 있죠. 재밌는 거는 8.2 대책 터지면서 꺾였다가 9.13 대책 터지면서 꺾였다가 근데 이제는 11 부동산 대책, 12, 16 부동산 대책 살짝만 조정되다 코로나 터지면서 꺾였다 다시 쭉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은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정상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수적으로 움직여지면서 오히려 안전한 현금성 자산들을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이냐 이 풍부한 유동성들이 결국 실물 자산인 부동산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알 수가 있고 시청자분들도 자산 가격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